자본시장에서는 장단기 시장금리가 상당폭 하락하고 신용증권시장의 경우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주가의 경우에는 정말 변동성이 컸습니다. 네, 신용시장에서는 대출금리 하락세와 신용 확대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커뮤니케이션국 김현수 과장입니다. 지난 8월 22일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가 있었는데요. 오늘도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하는 자료 중 하나인 금융시장 동향 자료 작성을 담당하시는 과장님들을 모시고 최근 금융시장의 자세한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융시장국 시장통괄팀 유창훈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금융시장국 채권시장팀 이영선 과장입니다. 이번 8월 초에 미국 고용지표가 발표된 이후로 국내 주식시장이 크게 출렁였었는데요. 비교적 빠르게 진정되기는 했지만 이렇게 국내 주가가 빠르게 하락한 것은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 금융시장 동향에서도 관련된 이슈들을 다뤄주셨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이에 앞서 우선 지난 금통위 이후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여건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지난 금통위 이후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이에 따라서 연준이 금리 인하 기대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시장 금리가 상당폭 하락하면서 금융 여건의 완화 흐름은 보다 강화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이렇게 평가하신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지난 7월 11일 금통위 이후 미 고용지표 부진 등으로 연준의 피벗 기대가 강화되면서 미 국채금리가 급락했었거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식 및 채권 등 자본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가요? 자본시장에서는 장단기 시장금리가 상당폭 하락하고 신용증권시장의 경우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주가의 경우에는 정말 변동성이 컸습니다. 먼저 국내 장기금리부터 보시면 국고채 금리가 7월 이후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 국채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한 데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국고채 금리가 하락하다 보니 국고채 금리와 기준금리 간 역전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국고채 수익률 곡선이 모든 만기 구간에서 아래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기준금리와의 역전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8월 5일에는 3년물 그리고 10년물과 기준금리 간의 역전 폭이 사상 최대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요국에 비해서는 우리 국고채 금리가 적게 하락했네요. 아무래도 7월 FOMC 이후에 미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단기간 내에 빠르게 조정되는 바람에 미 국채 금리가 정말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에 비해서는 국고채 금리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진 않은 모습입니다. 국내 단기 금리의 움직임은 어땠나요? 단기 금리는 현재 MMF 수신 규모가 200조 원 내외의 큰 규모를 유지하고 있고요. 또 현재 장기 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데다가 최근 단기 채권 발행량도 감소하고 있어서 계속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특히 그간 내려오지 않던 CP 금리가 낮아진 발행 금리와 또 다른 시장 금리의 하락을 반영하기 시작했고요. 또 기관 투자가들의 CP 매입 수요도 더해지면서 최근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번에는 회사채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에 신용 스프레드의 경우에는 우량물도 그렇고 비우량물도 장기 평균 수준으로 충분히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축소 흐름이 더 이어지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는 우량물과 비우량물 모두 장기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다만 우량물의 경우 소폭 확대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 최근 국고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회사채 금리도 따라 하락하고 있는데요. 특히 우량물 금리의 경우에는 7월 하순 이후에 기준금리 수준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식시장 상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8월 초에 코스피도 그렇고 주요국 주가 지수가 일제히 큰 폭 하락하였는데요. 코스피는 7월 중순 미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에서 사퇴하고 나서 미 대선 관련 불확실성이 부각이 되고 또 미국 IT 기업의 고평가 논란도 제기되면서 하락세로 돌아섰는데요.
8월 들어서는 고용지표 부진에 따른 미국 경기 침체 우려, 또 AI 관련 기업의 수익성에 대한 우려까지 함께 제기된 데다가 중동 지역의 긴장도 함께 고조가 되면서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요국 주가도 대체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IT 업종의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일본과 대만의 하락폭이 특히 컸습니다. 그동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왔던 주가 변동성 지수도 8월 들어 급등하였어요. 네, 앞서 말씀드린 이유들로 인해서 코스피는 8월 5일 8.8%나 하락했는데요. 이 하락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면서 우리나라 주가 변동성 지수도 코로나 이후 최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주가 급등락기의 주요 특징을 보면 먼저 외국인의 순매도가 두드러졌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 외국인들이 반도체 업황 호조 기대를 바탕으로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순매수를 확대하고 있다고 그동안 말씀드려 왔는데요. 주가가 떨어진 이 기간에는 이들 업종에서의 순매도 규모가 굉장히 컸습니다. 앞에서 미 IT 기업의 고평가 논란 등이 8월 주가지수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씀하셨는데 8월 이후로 이렇게 국내 증시가 큰 폭으로 조정된 배경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미국 IT 기업의 부정적인 이슈가 국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것은 바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대미 연계성이 강화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칩보홀 동맹에 대한 참여, 또 AI, 반도체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미국과의 연계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소수의 반도체 기업이 전체의 코스피 시총에서 29% 내외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IT 기업의 주가 움직임이 이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조정으로 이어지면서 근본의 전체 주가 지수 하락으로 이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도가 두드러진 것도 변동성 확대의 원인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네,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글로벌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확대되면서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된 점도 변동성을 높이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미국의 경기 침체가 국내 경제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대부분의 업종의 주가를 큰 폭으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주식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최근 제기되고 있는 미국 AI 산업에 대한 수익성 논란, 또 미국 경기 둔화 속도, 또 이와 아울러서 미 대선 레이스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산업 정책 이슈 관련 불확실성 등이 상당히 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국내 주식시장은 당분간 미 주가 흐름을 따라서 조정 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미국 상황에 따라서 변동성이 수시로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신용시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7월에 유영철 과장님이 대출금리 하락세가 지속되고 가계부문을 중심으로 신용 확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이후 신용시장의 주요 흐름은 어땠나요? 네, 신용시장에서는 대출금리 하락세와 신용 확대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대출금리를 보면 지표금리가 하락하면서 은행 여신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했던 것 같아요. 네, 먼저 주요 지표금리를 보시면 대체로 하락세를 보였는데 그중에서도 장기금리의 하락폭이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은행채 5년물 금리를 보시면 전월에 이어서 7월에도 큰 폭 하락했고 그래서 이를 지표금리로 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기업대출 금리는 주담대만큼은 아니지만 단기금리 움직임을 반영하면서 소폭 하락했습니다. 시장금리 하락이 이어지다 보니 은행 여수신금리가 모두 하락세를 지속하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향후 은행 여신금리의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계신가요? 통상 시장금리 움직임은 일정 시차를 두고 대출금리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최근의 시장금리 하락 흐름이 당분간 대출금리의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최근 언론에서도 많이 다뤄진 것처럼 7월 들어서는 주요 은행들이 대출 증가세를 관리하기 위해서 가상금리를 여러 차례 인상을 한 상태입니다. 대출금리는 이제 지표금리에 가상금리를 더해서 결정이 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가상금리 인상이 지표금리의 하락 효과를 일부 상쇄하면서 전체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폭을 제한할 전망입니다. 이번에는 가계대출을 살펴보겠습니다. 가계대출은 지난달에 이어 계속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건가요?
네, 가계대출은 4월 이후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증가 규모가 5조 원대를 상회하면서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기타 대출은 지난 6월에는 금융기관들이 부실채권을 정리하면서 감소를 했었는데 7월에는 이 효과가 사라지면서 소폭 증가로 전환되었습니다. 지난 4월 이후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주택담보대출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계신가요? 네, 당분간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택거래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매매 가격도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특히 지역별로 봤을 때 서울 지역의 주택거래 증가세가 빠른 데다가 주택가격도 전국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정부에서 이러한 시장 흐름을 고려해서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부 대책이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에 미치는 효과를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주택 매매와 관련된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전세자금 수요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네, 최근 전세 가격 상승세가 1년 이상 지속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완만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 가격이 크게 낮아졌던 시기인 2022년 9월 이후에 거래된 전세 계약들이 만기가 도래하면서 조만간 역전세 상황이 해소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간 증가세가 미미했던 전세자금 대출 수요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수요 측면에서는 주택 매매와 전세자금 수요가 모두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공급 측면은 어떤가요? 먼저 연말로 갈수록 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 부담이 높아지면서 대출을 좀 더 보수적으로 취급하고 대출 태도를 다소 강화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정책 대출의 경우에는 디딤돌, 버팀목 대출과 같이 대표적인 정책금융 상품들이 금리가 최근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의 영향으로 정책 대출의 공급이 다소 둔화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가계대출의 상방 압력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 기업의 자금 조달은 어땠나요? 네, 7월 기업의 자금 조달 규모는 전월보다는 늘어나면서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은행 대출은 대기업의 경우에는 운전자금 대출을 중심으로 늘어났고 중소기업 대출은 증가 규모가 다소 둔화되기는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증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직접금융시장에서는 회사채가 연초에 큰 폭 순발행되었다가 4월 이후에 순상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CP와 단기사채 그리고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을 합쳐서 보면 전체적으로는 소폭 증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먼저 은행들은 하반기에도 기업 대출을 꾸준히 공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금융시장에서도 기관들이 투자 수요가 대체로 견조한 편이어서 기업들이 전반적인 자금 조달 여건은 양호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하반기에는 미 대선이라든지 중동 정세와 같은 이슈들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나 자금 집행에 있어서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당분간은 자금 조달 규모 증가세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모두 이렇게 은행 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은행권의 자금 조달은 원활한 상황일까요? 일단 7월 은행 수시는 상당폭 감소했는데 수시 입출식 예금이 계절 요인으로 인해서 큰 폭 유출된 영향이 컸습니다. 반면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는 최근 대출 증가에 따른 은행들이 자금 조달과 예대율 관리 필요성 그리고 금리 고점 인식에 따른 고객들이 자금 예치 수요가 맞물리면서 상당폭 증가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정기예금이 증가하면서 유동성의 여유가 생긴 은행들은 CD나 은행채와 같은 시장성 수시는 상환하였습니다.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과 자산운용사의 자금 흐름은 어땠나요? 네,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은 새마을금고의 수신이 늘어났지만 저축은행의 수신이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는 자금 유입이 축소되었습니다. 반면에 자산운용사의 경우에는 MMF와 채권형 펀드를 중심으로 큰 폭 수신이 증가하였습니다. 네, 최근 금융권 자금 흐름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통화정책 기조전환 기대가 높아지면서 은행 정기예금이나 MMF, 채권형 펀드와 같이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자금 유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니 지난 금통위 이후 금융 여건이 빠르게 완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잘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금융시장은 어떤 점에 유의해서 살펴봐야 할까요? 네, 우선 국내외 경기 및 물가 상황, 또 미 연준의 금리나 경로 및 주요국 통화정책의 차별화, 또 미 대선을 비롯한 여러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최근 발표된 정부 대책의 효과를 지켜보면서 주택시장 상황과 은행들의 가계대출 취급 행태를 면밀히 점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대출 연체율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건설 부동산업의 업황이나 PF 시장의 구조조정 상황 등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 8월 통화정책 방향 금융통합위원회 보고자료인 금융시장 동향의 주요 내용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함께 해주신 류창훈 과장님, 이영선 과장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 달은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금통위 회의가 없는 달이어서 저희는 한 달 쉬고 10월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8월 28일 오후 2시부터 한국은행과 자본시장연구원이 국내 무위험 지표금리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 및 향후 추진 방향을 주제로 정책 컨퍼런스를 진행하는데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한국은행 유튜브 좋아요,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